예로부터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고장으로 알려진 너른고을 경기도 광주. 남한강의 지류가 흘러드는 유역에 좁은 곡저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이곳을 천천히 걸으며 느껴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동감할 준비 되셨나요? 광주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 남한산성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4대 요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쪽에는 개성, 그리고 서쪽에는 강화, 그리고 남쪽에는 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남한산성이 바로 동쪽이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남한산성 오늘 한번 걸어볼까요? 남한산성 둘레길은 총 5코스가 있는데요. 저는 북문, 서문, 수어장대, 남문으로 이어지는 1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는데요. 백제가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대상이자 진산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소인데요. 전쟁이 날 때마다 서울을 노리는 침략자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는 병자호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둘레길이지만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침략해오자 왕은 이곳으로 피신해 항전했습니다. 끝내 인조는 청군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북문에서 쭉 올라왔거든요. 바로 여기가 1코스 둘레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경사가 높지도 않고 또 옆에 성곽 따라서 쭉 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느끼면서 좀 자연도 느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의 외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적의 접근이 어렵고 내부는 경사가 완만해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47일간 항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뛰어난 성곽 축성술에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오면 잠실에 있는 그 타워 있잖아요. 그게 보인다고 했는데 벌써 서문에서도 이렇게 쫙 볼 수 있어서 여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저 멀리 우뚝 솟은 타워 보이시나요?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한산성에 오면 또 느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소나무. 산성 내 소나무 숲은 수도권 최대 소나무 군락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소나무 숲이라 그러니까 바람이랑 싹 섞여가지고 훅 부는 소리인데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둘레길 1코스인 북문과 서문을 지나 수어장대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까지 40여 분 걸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어장대인데요. 남한산성 장대 중에서 딱 이곳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장대란 지휘관이 올라서서 군대를 지휘하도록 높은 곳에 지은 건물인데요. 남한산성에 세운 4개의 장대 중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여기 수어장대에 올라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옛날 선조들이 돌을 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면서도
역시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서문과 남문 사이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수어장대. 적의 동태를 살피며 군사를 지휘했을 장군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봅니다. 청아한 새소리 들리시나요? 괜히 제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남한산성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하다는 남문에 도착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올 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 남문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둘레길을 쭉 걸으면서요, 자연과 함께하면서 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 남한산성이 전쟁이 났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또 즐겁기도 하지만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이 병풍을 치듯 산세를 따라 굴곡져 있는 역사의 시간 속을 잠시 거닐어 봤습니다. 교수님, 저 아침부터 남한산성 한 바퀴 쫙 돌았더니 너무 배고픈데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여기 근처에 제가 예전에 촬영한 데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요? 빨리 가야죠, 빨리. 여기 그거 랄라라랄라 스머프 마을 아니에요, 여기? 앙증맞은 굴뚝이 인상적인 이곳. 마치 커다란 버섯을 닮았는데요. 어떤 식당인지 궁금하시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익숙하죠? 숙주에 소고기까지. 네, 맞습니다. 샤브샤브. 그런데 그냥 샤브샤브가 아닙니다. 모양도 향도 다양한 버섯 샤브샤브. 푸짐하게 올라간 버섯을 보고 있자니 버섯꽃이 활짝 핀 것 같지 않나요? 샤브샤브에 빠질 수 없는 육수와 각종 진귀한 버섯이 한 그릇에. 이제 본격적으로 버섯 샤브샤브를 파헤쳐 볼까요? 완전 푸짐하게 나와가지고 한 4-5가지 종류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3가지 버섯이 나와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동청화초, 노루궁뎅이 닮았다 해서 네. 이거는 그 노루궁뎅이, 황금팽이. 황금팽이. 예, 이거는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이거는 팽이.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가 있어요. 오. 그러면은 이게 버섯이 종류마다 효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른가요? 그렇죠. 많이 달라져. 요번에 그 코로나로 많이 이기는 흰목이 버섯, 비타민 D가 제일 많다는 거 식품에 이게. 예. 비타민 D는 몸에 그 황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에 되게 강해요. 같은 버섯에 비해서 네. 한 20배 정도. 20배나요? 버섯은 다 그 황산화물질이 다 있는 건데 그 중에 유독 이게 이제 비타민 D가 제일 많죠. 그러면 이 버섯 샤브샤브 제가 처음 보니까 어떻게 네.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버섯 먼저 제일 먼저?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네. 필라멘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맨 처음에 이걸 먼저 넣어요. 동충하초를 제일 네, 먼저 네, 네, 넣어야 네. 돼요? 버섯 샤브샤브를 먹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 썰으면 네. 그 효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떼어내야 이렇게 되겠네요. 떼어내면 좋대요. 네. 육수가 진해서 그런지 버섯을 먹는데 그 풍미가 더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흰 모기버섯을 먹어봤습니다. 모기버섯 특유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참 좋았는데요.
백만송이 버섯부터 느타리 버섯 등 각종 채소와 버섯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버섯이 종류가 13가지에다가 양도 푸짐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있죠. 네. 이제 첫째는 4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재배를 하니까 원가 면에서 이제 절감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무슨 됐든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일정해요. 몸 안에 쫙 퍼지는 게 기분이 참 좋았는데요. 따뜻해진 기온으로 나른해진 몸을 버섯으로 원기 회복하는 건 어떨까요?